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앞자리를 바꾸면서 2000선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는데요. 2500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장세는 어떤 장세이냐 규정해보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딥사이트 시간에 올해 몇 차례 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드렸던 큰 질문들이 금리가 올라가고 전쟁 나고 그 주가 떨어질 때 이게 시스템 리스크일까요? 그랬더니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나고요. 또 2100 위협받을 때 제가 인용했던 게 3300에서 2200 왔는데 여기서 100포인트 더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성장주 여쭤봤는데 좀 제한적일 걸로 얘기하셔서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하신 게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10월에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됩니까? 소위 베어마켓 랠리로 봐야 되나요? 이게 지금 주가가 예. 우리가 올해 봤던 주가의 수준이 한 내년이나 후년 정도까지 봤을 때도 전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초입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닥을 쳤다고 하더라도 그냥 고속대로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선형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울퉁불퉁한데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과정이 좀 울퉁불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엔 한 5, 6개월 정도의 투자 시계로 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네. 이것은 베어마켓 랠리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 다시 한번 또 어려움이 있는 네.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고, 다만 전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올해 봤던 저점, 그거는 좀 견고한 저점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2년 정도 보고 주식을 사시는 분이라 그러면 제 생각엔 좀 리스크가 적어 보이고요. 좀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이런 분이라 그러면 지금 한 2,500포인트 얼추 다운 주가는 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저는 단기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만 보면 주가는 직선이 아니다 곡선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방향성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아래로의 추가적인 방향보다는 적어도 옆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국면을 말씀하셨고요. 충분히 이해가 됐고 이해했다고 치고 또 이제 다시 원점에서 여쭤보면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저희가 이제 연말 랠리가 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니까 그러면 이제 11월 남은 11월, 12월인데요. 연말 혹은 연초 랠리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랠리가 왔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굳이 예측을 하면요. 일단 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하나는 실물 경기나 기업 이익이 있을 테고요. 이건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크게 반전이 있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안 좋을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선행적으로 그것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제 견해이지만은 어쨌든 경기 자체가 유의미하게 좋아지는 사인이 연말 연초에 나오긴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던 것도 경기 요인이라기보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적 요인에 금융 환경이 좀 굉장히 타이트하다가 완화될 거란 기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 생각엔 12월에 FOMC에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해서 아주 가시적으로 말하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올려왔는데 지금 금융시장의 기대가 아주 불합리한 거 아닙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될 거라고 보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혹은 금리 인상의 경로가 아주 많이 올라가기보단 지금이 이제 중반부 정도일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건 합리적 기대인데, 이 중앙은행가 입장에서는 금리를 안 올리는 순간까지는 시장에 그렇게 확답을 주는 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죠. 좋은 화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12월에 빅스텝을 하더라도 연초에는 금리를 한두 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라고 보면 미국의 통화 정책이 좀 긴축 속도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도 제 생각에 10월, 9월, 10월, 11월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단기 전망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산타 랠리 이런 게 이미 우리가 조금 이른 늦가을에
온 게 아닌가 그런 네네.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에 이제 조금 듣기에 따라서 오해가 있을 수, 오해라기보다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정리하면 연말에 단기적으로 랠리가 좀 올까요? 했더니 이미 왔다는 말씀은 어떻게 부르면 이미 와서 더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제 그 어느 정도 랠리가 와서 한 차례 반영이 됐다. 네. 그죠? 예,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네.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올 11월, 12월만 투자할 게 아니고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쨌든 전환점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연준의 금리 경로는 혹은 이제 소위 생각하는 단기적인 목표 터미널 레이트를 센터장님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뭐 제 생각엔 4.75나 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4.75가 될 거냐 5가 될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11월 FOMC에서 받았던 조금 이제 좀 부정적인 생각은 금리 인상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될 거다라는 건데요. 네. 제 생각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한 축구로 치면 후반전 30분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6월 달에도 물가가 일시적으로 한번 이제 꺾이면서 야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건 뭐 그 기대가 잘못되면서 여름 가을에 한번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지지난주에 확인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월 달에 9월 대비 한 달 꺾였는데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게 과연 일시적인 하락인지 이걸 뭐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소비만 빼면 굉장히 다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라든가 부동산 지표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의 대가라고 봅니다. 또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좀 나빠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수요를 희생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 정도까지 봤을 때는 아무튼 올해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때문에 주식시장이 고생을 해서 이런 나쁜 사이클이 끝난다, 중반부에 왔다는 건 저는 유의미한 변화고 네. 그렇지만은 이제 내년에 상당 기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와 또 기업 실적이 둔화되는 것들과 이렇게 좀 맞서 나가야 되니까 아마도 뭐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주가가 미리 바닥을 치고 본격적으로 올라가겠지만은 제 생각엔 경기가 이제 막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가의 선행성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저는 뭐 바닥을 쳤다고 봅니다만은 올라가는 과정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봅니다. 다만 미 연준의 금리 긴축의 속도 자체가 더 이상 가팔라지는 각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비율을 축구 후반전에 한 30분 정도로 잘 들으셨습니다. 야구 전문가가 축구에 비유하셔서 후반 30분, 야구로 하면 7회 말 8회 초쯤 될까요? 물론 뭐 축구도 요즘은 경기 끝나고도 한 루즈 타임을 10분 주기도 하고 이런 심판 보기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금융시장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제 뭐 우리나라도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서 지금 멀쩡한 기업들도 예. 뭐 주식시장은 사실 올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올해 주식시장은 양반이고 저는 뭐 어제까지의 단기 자금 시장을 보면 뭔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입니다. 멀쩡한 기업도 이 뭐 한 10% 정도 이자를 줘도 이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미국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미국도 국채 시장에서의 유동성 부족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중앙은행과의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경제가 큰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한두 개가 유동성 위기로 몰리고 네.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저는 막바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 조짐이 얼마 전에 나타났었던 거죠. 말씀하신 논 거를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들으면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사실 비슷한 로직들이 있다. 금융상품들이. 예, 그러면 상당히 금융시장에서의 불안감이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격하게 뭐 제임스 블러드가 간밤에 얘기한 것처럼 뭐 7% 이렇게 가기에는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페이크라고 얘기하는 게 말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글로벌 자금 동향 좀 보면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강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쨌든 외국인의 순매수이고 외국인의 순매수를 추정할 요인 가운데 하나가 어떤 중국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스탠스는 어떻게 변할까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는 두 국면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나오는 자금의 수혜를 한국이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논거는 보통 이제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살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만 시장에서도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산업 구조를 비슷하고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데 10월 후반부까지는 대만에선 팔았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3년임 되고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어떤 정치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중국인가, 자본주의적인 중국인가 그런 의심이 있었고 또 시 주석 자체가 이번에 공산당 전대회가 끝날 때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우리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범중화권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 국면에서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던 거는 확실히 좀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로 나온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유입이 됐던 걸로 유추가 가능하고요. 근데 지난주 이후로는 한국도 사고 크게 보면 대만도 삽니다. 이제 지난주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이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 이제 뭐 제 생각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된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뭐 그동안 작년 거울에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크게 보면 외국인의 매수도 좀 돌아서는 그런 사이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얘기를 또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워낙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우리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업황에 대한 고민들, 업황은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버핏이 TSMC 투자했다는 얘기와 ASML은 또 삼성전자랑 손잡고 뭐 한국에 물론 실제 공장은 아닙니다만 이런 걸로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뭐 메모리는 굉장히 경기를 타는 비즈니스고 그럼 뭐 내년에 안 좋겠죠. 그래도 메모리 비즈니스가 업황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 참 반도체 주식은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섹터인데 이게 뭐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어느 기업이나 그런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힘든데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이익이 한 80% 이렇게 줄어드니까 주가를 이제 그 반영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은 결국 어려울 때도 이제 뭐 이제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그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메모리 기업의 경우에는 내년까지 업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조금 선행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글쎄요, 버핏이 TSMC 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버핏이 자기가 모르는 주식은 잘 안 사고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주식도 본인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버핏이 산 주식 중에서 제일 복잡한 주식이 애플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애플도 비교적 심플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TSMC를 샀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반도체나 파운더리도 이제는 매우 그 예측 가능성이 높은 우리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버핏이라는 사람이 샀다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그것을 확인시켜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왜 삼성전자를 안 사고 TSMC를 샀냐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이제 고민스러운 점인데 이 파운더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완벽한 고객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고객이 설계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경기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또 메모리와는 좀 다른.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저는 지금 뭐 그 파운더리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도 많이 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분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만드는 이를테면은 삼성전자 파운더리의 그 주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삼성전자와 잠재적으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수하게 파운더리를 한다 그러면 TSMC의 모토도 그렇지만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나 요즘 뭐 3나노 기술에 대해서 막 TSMC가 경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기술력이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운더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사업과 분사를 하는 게 불가피해 보이는데 근데 그게 좀 어렵죠. 뭐 라인 깔고 하는 게 다 돈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돈 버는 건 전부 메모리에서 많이 벌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TSMC와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 핸디캡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뭐 삼성전자의 미래를 보거나 한국 주식시장에서 약간 그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시총의 왜곡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사실은 분사를 좀 하는 게 맞죠.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요. 예, 지금 이제 연말장이나 장에 대한 그림들을 먼저 좀 그려봤고요. 앞부분의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를 했고, 다음 이제 내년 키워드로 시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2023년 전망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에서는 내년 증시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어떤 걸로 잡고 계세요? 저희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그 긴축적 금리. 네. 이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현상입니다. 내년도 경기가 좀 나빠진다. 그건 예측이 됐다고 봅니다. 전 주가도 그거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중앙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열심히 올렸는데 이 금리에서 경기가 버티기도 힘들고 또 긴축이라고 하는 처방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요를 희생해서 물가를 잡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 둔화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네. 또 내년에 경기가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는 지표가 나빠진다 그래서 주가가 야 새삼스럽게 경기 나빠지니까 떨어지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선행했다고 보는데 근데 과거의 통상적인 사이클로 보면 경기가 나쁘면 중앙은행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중앙은행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낮출 걸로. 네. 올리는 게 끝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이제 못 올리는 건데 지금까지 올려왔는데 그렇다고 낮출 거냐? 물가가 지금 고점을 치고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금리 수준 2%보다 훨씬 높을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내년이 굉장히 낯선 모습은 경기는 굉장히 둔화가 되는데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멀쩡한 기업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을 저는 정책적으로 잘 막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이 바닥을 쳤다고 보는데 제가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전망이 틀릴 리스크는 뭔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금리를 이기지 못한 기업이. 네. 그러니까 전 지금과 같은 상황이 5, 6개월 지속이 된다 그러면 별로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영업이익률이 8, 9%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름 들어본 멀쩡한 기업도 두 자릿수대 금리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도 자금 조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멈춰져야 되는데 다만 제 생각은 지금 여러 가지 자금 시장에 대한 대책이 나옵니다만 이게 안 먹히는 거는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춰지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안정은 찾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별 투자하시는 분들도 개별 기업에 대한 재무 안정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바닥을 쳤다고 하더라도 바로 V자형인 어떤 회복이 나타나기 힘들 거라고 보는 거는 경기 둔화는 주가가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금융적인 스트레스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탈 없이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내년도 시장이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올해보다 다만 이제 그것은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올라가는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판단은 전 좀 유보하고 싶습니다. 예. 다들 그래서 불안해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시장이나 뭐 이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 전체에서 사실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뭐 이런 노이즈들이 점차 쌓여가면서 무게감을 주게 되면 뭐 나뭇가지가 눈이 쌓이다가 툭 부러지는 것처럼 뭔가 그런 큰 거 한 방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에서는 네. 조금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장을 보면서 대체적으로는 여전히 그 스타일로 보면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입니까? 네, 예. 저는 성장주가 네.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한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야, 이 주식의 PER이 예를 들어서 한 5, 60배 했다가 지금 30배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싸죠.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습니다만은 이 30배, 60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먼 미래에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 투자에 실패하는 많은 이유들이 그 기업이 실패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미국의 특히 위대한 빅테크 기업들, 한국의 몇몇 기업들은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다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까지도 충분히 반영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주가는 별로 어려워지는 건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내년에도 빅테크 기업들은 경기 타는 기업도 아닌데요. 우리가 내년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거는 경기의 순환적 반등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꺾였으니까 내년 상반기 어느 때쯤이면 바닥을 치고 돌아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사이클을 타는 사이클이 있는 전통 제조업 주식들이 내년도에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위 우리가 싸고요. 네, 네, 소위 이제 뭐 시크리컬이라고 표현하는 경기 관련주들 네. 중에서 네. 네, 사이클을 좀 타는 것들은 네, 뭐 대부분이 우리 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공장을 가지고 짓는 그 상당수 그 비즈니스는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요. 네. 예, 제 생각엔 뭐 전통 제조업 주식들이 나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내년도가 글로벌한 상대 비교에서 네. 한국이 괜찮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산업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 네. 그 뭐 미국의 빅테크나 국내 그 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은 좀 차치하고라도 그거는 뭐 정말 기대감을 많이 땡겨 쓰는 금리에 연동되는 이런 거지만 그런 그 테크 기업과 좀 결이 다른 실체가 좀 있는 성장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나 소위 네, 뭐 네. 정책으로 얘기하는 뭐 방산이나 네. 뭐 원전이나 네. 이런 쪽은 또 테크 기업하고는 결이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그렇죠. 뭐 거기서도 좀 예. 비싼 주식이 있고 또 방산 주식들은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는 않으니까 네. 이것을 뭐 성장주의 범주라고 또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렇게 뭐 부담되는 밸류에이션은 예. 아니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제 매크로에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순환적 사이클에서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앞에 질문 드리려다가 좀 미뤄놨던 게 이제 연말에 금투세 때문에 이건 뭐 사실 정책이나 그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만약에 유예가 안 될 경우는 연말 연초 유예가 되면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겠지만 항상 그 시나리오라는 게 원투를 세워야 되니까 그 금투세가 유예가 안 되면 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네. 좋은 건 아니겠죠. 투자자 입장에선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네. 저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 이런 걸 떠나서 네. 지금 금투세 도입하면 안 된다고 보는 쪽인데요. 네. 이게 우리가 세금을 걷는 사람 뭐 다 이해관계가 있지만 가장 존중받아야 될 사람은 세금을 내는 금융 소비자들이거든요. 그럼 어떤 세금을 걷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한국 주식을 안 할 기회까지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걸 감안해서 내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1월 10월 시행 예정이 지금 40일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세금을 내야 될 금융 소비자에 대한 온당한 저는 대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본다 그러면 지금 불확실성 존재하는데 내년에 세금을 걷는다 이런 건 시황을 떠나서 저는 좀 온당치 않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네. 예의가 아니다. 태도가 아니다. 뭐 세금 내는 사람들이 뭐 극히 소수라고 말하지만 네. 그 사람들은 존경받아야 될 대상들이 그렇죠. 있는 거고요. 예. 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우리가 투표는 1인 1표지만 주식은 일주 1표예요. 돈 많은 사람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또 평가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뭐 그때 오실 때마다 드리는 질문들이 조금 결이 다르고요. 상황이 다른데 이제 오늘은 이제 연말에 대한 그림들, 네. 또 조금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인데요. 투자자들의 스탠스를 좀 잡아야 될 상황. 1분 정도, 1분 이내로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길게 보면 우리가 연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전망을 하면 좋은데 그건 사실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참 맞추긴 힘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 주가도 맞추기 힘들고 단기 사이클도 모르지만 대략 주식이 우리의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기준으로 비싼 권역인가 아니면 대략 주식이 우리가 굴곡은 모르지만 싼 권역이냐
이런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주식이 상당히 싼 권역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물리더라도 내가 주식을 살 거다라고 생각하면 또 좋은 기회가 되는 뭐 그런 저는 정도의 가격대라고 봅니다. 네, 오늘 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수 잠깐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코스피는 2460, 오늘은 뭐 나름 선방하면서 약간 좀 밀릴 걸로 봤었는데요. 선방하면서 가는 장입니다. 시장 공감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